만나면 좋은 친구 MBC. 휴가나 여행에는 성수기인데 반해 건강관리에는 비수기가 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아이들 데리고 실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감염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밖에서 항상 위협받게 되는 바이러스.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은 신생아에게서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동섭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이 되면 위생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곳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감염 질환에 걸려서 한 아이가 아프면 다 함께 아프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감염 질환에 대한 부모들의 긴장도 덩달아 높아지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감염 질환의 계절성에 좀 변화가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예전과 같이 수족구병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라든지 외부 활동 및 취식으로 인한 장염도 증가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어린이집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간혹 뽀뽀도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랑의 표현이 질환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또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한다면 어린이들에겐 뽀뽀하지 않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건강한 성인이라도 관리를 하더라도 입안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이따 말씀드릴 주제이지만 피곤할 때 입술 주변 물집 잡히는 네. 분들,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물집이 있는 상황에서 뽀뽀를 하거나 이제 긴밀한 접촉이 있을 때는 질환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더위와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입술 주변이라든지 귀 뒤쪽이 부풀어 오르기도 네. 하는데요. 이런 단순 포진 증상이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린 영아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뒤쪽에 조금 다룰 내용이지만 신생아들에게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수포병변입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성병 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입니까?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은 성병 이외의 경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 활동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는 바이러스이기는 합니다. 예. 설명 좀 주실까요? 네,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1형과 2형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감염이 시작되는 부위라든지 감염 시점에서의 면역 상태 그리고 첫 감염 상태인지 반복된 감염인지에 따라서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지금 1형과 2형이 있다고 설명해 그렇죠. 주셨는데 종류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걸까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과 이렇게 포함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든지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든지 키스병 이런 별명이 있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국한된 것은 1형과 2형 두 가지가 맞습니다. 네.
어른의 경우는 대상 포진의 위험성이 크다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순 포진이 이제 구내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포진 외에 다양한 증상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첫 감염이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감염 시에는 많은 경우가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수포병변 이외에도 구내염이라든지 뭐 뇌염,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신생아 감염에서의 이제 질병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땀띠도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하고 좀 구별할 수 있는 단순 포진만의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수포 모양만 보고는 좀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경험이 있는 의료진 같으면 이제 병력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진행 양상을 보고 이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구내염, 수족구와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입술이라든지 혀에 염증이 심한 양상을 보이는 병변이 있고, 이제 재발 감염이나 재활성화 시에는 제일 흔하게 이제 아시고 있는 부분이실 텐데요. 입술 주변에 이제 물집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감염이나 습진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서 악화되는 경우에 같이 발생하여서 치료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생아 감염증은 이런 다른 질환들과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통증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수포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2차 감염의 우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손을 통해서 이제 수포를 긁었을 때 네. 피부로 이제 퍼진다든지 이제 좀 염려되는 것은 이제 눈을 비빈다든지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수포 부위에 2차 세균 감염이 있어서 치료를 같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신생아도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단순 포진이 성인이 아닌 신생아에게 발병이 되면 단순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요. 아하. 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남자아이고 36주 조금 일찍 태어났고 출생 체중도 2.64kg이었습니다. 출생 시에 조기 양막 파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잘 지내는 듯 했었는데 생후 4일째 호흡 곤란이 있고 처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컨디션 악화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신생아 폐혈증에 대한 검사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통상적인 신생아 폐혈증 의심 사례로 보고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3일 정도 치료를 했는데 아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에서 원인이 되는 세균은 확인되지 않았고 간 수치가 매우 높게 증가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가 되어서 인공호흡기를 쓰고 항생제를 다른 이제 더 높은 단계 항생제로 변경하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전을 쉽게 보이지 않아서 소아 청소년과 안에서도 감염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소아 감염 분과가 있습니다. 진료를 보았는데 생후 11일째에 이제 진료를 확인하였고 이제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이제 즉각 치료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산모가 임신 기간 중에 성기 부분에 단순 포진 감염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후 13일째에 아이에게서 피부 수포가 확인되었으며 치료를 시작한 이후 확인한 결과에서 혈액 검사 그리고 수포를 통한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어린이는 이제 생존을 하였으나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뇌전증이 있고, 물론 모든 뇌전증 환자들이 누워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는 뇌전증이 있으면서 경련을 하고 이제 추후에도 누워서만 지내는 상황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제 코로 관을 넣어서 유동식을 섭취하고 있고, 이제 좌한 실명, 난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파종 신생아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후유증 상태입니다. 네. 뇌 MRI 사진에서는 이제 뇌실이 넓어져 있고 뇌실 주변부 이제 백질에도 변화가 있으면서 뇌 용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네. 시작은 단순 포진이었는데 1년 후에 어떤 후유증은 뇌전증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서 짚어주셨던 부분 중에 보니까 신생아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 일단 단순 포진의 그런 원인 요인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산모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신 기간 중에 그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분만 당시에 산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출생 이후에 이제 외부에서 노출이 되어서 감염되는 것. 뭐 예를 들자면 입술 물집이 잡힌 상태에서 뽀뽀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감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출생 시 산도를 통해서 감염되더라도 임산부의 증상이 매우 경미해서 임산부는 이제 본인이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임산부 감염은 임신 기간 중에 이전에 어떠한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도 없다가 임신 시 처음으로 감염되는 초감염, 그리고 과거에 감염이 되었던 상황에서 다시 감염이 되는 임산부의 재감염, 그리고 과거 감염되어서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가 신생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 감염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그 중증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요즘 삼전 검사라고 해서 아이를 가지기 전이라든지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검사들 많이 하잖아요. 미리 알 수는 없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달 되면 산부인과 진료를 자주 보시게 되는데 이제 진료를 보시다가 성기 부분에 궤양이라든지 수포가 있거나 뭐 따가운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서 이제 감염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임신 기간 중 산전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는 자궁 내 감염이 아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럴 때 이제 발달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상적인 우리 그 산전 검사를 통해서는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네. 산모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기가 단순 포진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또 책임감과 죄책감까지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에게 낳을 또 후유증도 염려가 될 텐데 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는 게 살면서 피하기가 쉽지 않은 질환이 맞습니까? 사실 신생아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입니다. 북미 지역, 특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가 발병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것보다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프면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이제 죄책감 가지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상생활이나 뭐 일반적인 성생활을 통해서도 뭐 국내 자료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지만 이제 젊은 성인 같은 경우 한 20~30%까지도 이제 감염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하거나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감염이 되었을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감염 때 대부분의 경우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사실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단순 포진에 걸리더라도 이게 내가 나만 할수 잘못한 있죠. 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이게 수포가 생겼다가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단순 포진도 실제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 뭐 잠복기라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뭐 재발 감염이나 재활성화 시대 입술 이제 포진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기 감염 같은 경우도 이제 증상이 경미하거나 저절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생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산모를 통해서 태아에게, 태아를 통해서 또 대물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까지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신생아에게 단순 포진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발현되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신생아 감염 형태는 이제 일반적인 영아나 젊은 청소년, 성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 형태를 피부와 눈, 입의 국소 감염, 뇌염, 그리고 파종 감염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모든 경우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생아 감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생후 1에서 3주경에 증상이 생겨서 발병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피부, 눈, 입의 국소 감염 같은 경우가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작은 수포가 확인되어서 검사를 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국소 감염인지의 여부는 피부에 물집만 있는 듯 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진행해서 다른 장기나 뇌 염증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 국소 감염이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뇌염 같은 경우가 발열이라든지 보챔,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생아가 경련을 해서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포는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뇌염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존하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성마비라든지 지적장애, 시각장애, 뇌전증 등이 대표적인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뇌척수액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고 뇌 영상 검사, 보통 초음파 검사나 MRI를 검사를 시행하면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종 감염 같은 경우는 발열이라든지 보챔, 처짐 등의 세균 폐혈증 증상과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뇌 염증이 동반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수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부 장기인 폐라든지 간까지 감염이 동반돼 있는 경우로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하더라도 대부분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선 신생아 발병 사례 같은 경우도 뇌 염증이 있었고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파종 감염 사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단순포진의 여러 증상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생아가 이 단순포진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바로 발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이를 낳고 한 2, 3주가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포진을 의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놓쳐서 있고, 예.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생후 1에서 3주경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기 양막 파수가 있다든지 자궁 내 감염이 있어서 태어난 직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상이 발생하여서 병원을 내원하더라도 의료진이 의심하여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고 아이가 열이 나거나 보채거나 처지는 상황에서 세균 폐혈증에 대한 검사와 조치만 한다면 결국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칫 자신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단순포진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특히 신생아에게는 이 단순포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신생아 단순포진인지 알고 오는 환자들도 있나요? 알고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열이 난다거나 처지거나 아니면 경련을 하는 등의 이유로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진단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몇 % 정도가 신생아 단순포진으로 이렇게 진단명이 내려지나요? 사실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폐혈증과 감별이 되지 않는 이제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는데 실제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일반 시민분들은 소아 감염 질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게다가 신생아 단순포진 바이러스 질환, 감염,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수족구병이나 수두 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고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소아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다고 들었어요. 뭐 수족구도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그 입술에 뭐 발진 같은 거나 수포 이런 거 하면 소아 감염이 좀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염된다는 거. 예, 단순 포진은 들어봤어도 신생아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신생아 단순 포진에 걸리면은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은 들어봤는데 신생아 단순포진은 못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신생아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도 가능한가요? 저는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 이후에 신경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완치되지 않는다, 평생 지니고 가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감염 당시에 질환이 이제 해결되고 치료가 된 상태라면 그 상태 자체가 완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실 굉장히 깁니다. 뇌염이라든지 이제 다발성 장기 감염을 동반하고 있는 파종 감염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주 이상 주사 치료를 입원해서 받아야 하고요. 어이구. 네, 단서 책에도 생존하고 주사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 먹는 경구약을 6개월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신생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힘든 치료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주사 치료를 입원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고 6개월간 약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을 먹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중간에 치료를 어쩔 수 없이 짧게 끝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면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신생아 단순 포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뵈러 오기 전에 사실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게 뭔가 찾아봤는데 이게 1형이 있고 2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쁜 모양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던데 선생님 좀 구분해 주십시오. 네, 전통적으로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은 허리 위쪽, 주로 입술 염증이라든지 구내염을 잘 일으키고, 단순 포진 바이러스 2형은 성기궤양 같은 허리 아래쪽 감염을 일으킨다고 과거에는 많이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혼재되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단 검사를 통해서 구별할 수는 있지만 감염 부위라든지 증상으로 1형과 2형을 구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TV 봤는데 약손 봤는데 1형이다, 허리 밑에다, 2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구내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 1형이 네네네. 입안에 흐르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그러면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봐야 됩니다. 헤르페스 1형으로.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수족구 바이러스라든지 네. 또는 비감염성 궤양 같은 경우도 동반돼 있는데, 구내염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 보통 어린 영아들이나 초등학생 정도 연령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1형이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1형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 2형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 감염은 2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생아 감염도 2형에 의한 것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네네. 최근 이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고려했을 때는 신생아 감염도 1형 및 2형이 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신생아 단순 포진에 걸렸다 그러면은 1형 때문이다, 2형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또 힘들다. 네, 그건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궁금한 건요, 산모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신생아에게 전파될 확률이 100%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거래요? 네, 신생아 입장에서 가장 이제 위험도가 커지는 상황이 어머니가 임신 말기에 처음으로 감염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 정도 그래도 네. 많은데요.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재발 감염이라든지 재활성화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산모 감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감염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지 못했는데 전파가 되었다, 신생아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아이를 가졌을 때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내 상황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다가 수포라든지 궤양이 진찰상 확인이 되면 보통 검사를 하고 있고요. 무증상 산모들에게 모두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임신 말기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임신 초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거는 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도 산전 진찰에서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기 건강 상태는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출산 이후에 신생아가 단순 포진에 감염되는 경로,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신생아가 감염되는 경우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은 출산 과정 중에 바이러스 감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출산 이후에 감염되는 경우는 일상생활, 특히 예를 들자면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잡힌 채로 뽀뽀를 한다든지 손이나 피부에 수포가 있는 채로 아이와 접촉할 때 신생아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매우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뽀뽀를 안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만지는 것도. 네, 저는 제 아이들한테 뽀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만약에 안아야 될 경우,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네, 손위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소아 감염 질환에 대한 시민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신생아에게서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좀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최근 발병률은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 국내에서는 드문 질환임은 맞습니다. 네. 입술 포진이라든지 뭐 성기 감염 같은 경우는 흔하게 알려져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은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발병률이 드문 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지역, 특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출생아 10만 명당 약 53명 정도가 최근에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제한된 자료이지만 일부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신생아 10만 명당 12.7명 정도에서 발생한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네. 네.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발병률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에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수치들은 이제 성인들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가지고 계산한 추정치인데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나라별 발병률의 어떤 차이를 조금은 설명해 주셨는데 국내 우리 환자를 대해서도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자료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신생아의 경우에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을 특히나 주의해야 될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예,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산모가 임신 중에 첫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 특히 임신 하반기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신생아 분만 시 산모가 감염 상태일 때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분만 시에 신생아 피부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분만 시 산모가 감염돼 있으면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검출된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양막 파수 기간이 길 때도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임신 중 첫 감염이라는 것이 임신 후반기에 첫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산모가 항체를 생성하여서 태반을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해 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 포진 바이러스, 과거 1형 감염으로 인해서 산모가 항체를 가지고 있을 때 2형에 처음 감염되는 경우는 첫 감염보다는 다소 증상이 가벼울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1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입술 포진 바이러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기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초회 감염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가임기의 첫 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가 과거 국내에 제한된 자료이지만 20대에 비해서 30대 여성의 2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이 높은 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20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30대가 되면서 감염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한 시점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가임기 여성이 임신 중에 첫 감염이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면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과정, 그 전 과정이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만약에 엄마가 산모가 고위험군인데 아이를 낳았을 때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또 괜찮은 걸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인 경우에 무증상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미국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병원 사정이나 의료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고위험군, 특히 어머니, 산모가 성기에 수포나 궤양이 분만 시에 있을 경우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태어난 무증상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성기 병변이 있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첫 감염으로 판단이 될 때는 신생아를 증상이 없더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미리 시작하게 됩니다. 네. 또한 어머니가 과거에도 감염이 있어서 이제 재발 감염이나 재활성화 상태로 생각이 되고 신생아를 검사를 해보았더니 감염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하더라도 단순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증상 교육을 하고 그리고 통원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신생아가 실제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적절하게 환자 상태에 맞게 치료를 정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증상이 없을 때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후가 양호한 편입니다. 네. 출산을 앞둔 산모들 경우에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자연 분만을 통한 출산 시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다면은 반대로 제왕절개를 한다면 그 위험성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모가 즉 감염 상태일 때 특히나 초회 감염이라면 제왕절개 분만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는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분만 전에 항바이러스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완전한 조치가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산모가 성기 감염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항바이러스 복용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어서 다양한 그렇죠. 바이러스에 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성인이 되어서도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맞습니다. 있고요. 혹시나 단순포진도 예방접종으로 좀 대비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시도되고 있는 예방접종들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가임기인 여성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이제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백일해나 독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알려져서 임산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접종은 이제 일부 성인들에게서 전파 감소라든지 항체 증가를 보고한 바는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어서 임산부에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소아 청소년과 영유아 시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방면의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저마다의 증상으로 진료실의 문을 두드린다. 요즘같이 날이 더워지는 초여름이나 여름 계절 같은 경우는 수족구라든지 바이러스 결막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이제 계절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대학병원,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경증보다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중에는 이제 헤르페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특히 신생아들도 포함해서 열이라든지 보채미라든지 잘 먹지를 못한다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초기에는 피부에 수포만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고 이제 아파서 와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 중에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에게 질병이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들 그리고 의료진들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면 관련 인식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성인과는 달리 신생아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아이에게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좀 기억에 남는 어린이는 3년 전쯤 이제 저와 처음 만났고요. 임신 중 그 산전진 차례에서 뇌실비대가 확인됐습니다. 양수 검사 및 출생 직후에 단순 포진 바이러스 2형 감염으로 인한 뇌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주간 이제 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제 먹는 약을 바꿔서 퇴원하게 됐는데 이제 퇴원하는 시점에도 아기는 경련을 하고 코로 관을 넣어서 유동식을 먹는 상태로 이제 저를 만났었습니다. 먹는 약을 이제 치료하면서 재활 치료라든지 눈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귀 청력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경련 조절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함께 만나고 있고, 다행히 감염증 자체는 지금 많이 해결이 된 상태인데요. 진단과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리고 함께 잘 관리하자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리 알고 있으신 경우가 거의 없는데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가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기가 이제 본인으로 인해서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어떤 조치를 했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모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증상이 매우 경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포라든지 궤양 같은 전형적인 피부 증상이 없이도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고 같이 관리하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아 감염 질환 중에서도 신생아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드물게 발생하는 편. 하지만 한 번 발생 시 치료가 까다로워 조기 진단,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신생아에게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위생 수칙을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일상생활, 특히 가정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 물집 잡혀 있을 때 뽀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손이나 피부에 이제 수포나 염증이 있을 때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껴안거나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 그리고 부득이하게 접촉을 해야 될 경우에는 긴 옷을 입고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가 집에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들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꼭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라든지 연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모두의 관심과 예방으로 지킬 수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질환을 앓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크나큰 책임감,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산모 내지는 부모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네. 신생아가 출생한 이후에 이제 아프게 되면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죄책감이라든지 이제 불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제 산모가 감염돼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출생 이후 노출로 인한 감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증은 이제 부모님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라는 설명을 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아이가 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의심만 되는 상황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와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고용량 주사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인데요. 이러한 치료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뇌염이라든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용량의 약물을 주사로 투여하게 됩니다. 최소 2, 3주간 입원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는 치료가 되는 데까지 주사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 이후에 바이러스가 음전이 되어서 검사상에서 더 나타나지 않고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에도 먹는 경구약으로 같은 성분을 6개월간 복용하면서 진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간이나 약물 복용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좀 놀라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실 텐데요. 6개월간 약물 투여가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발달 측면에서 다소간의 이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운동 발달에 있어서는 이제
유의미한 이득을 크게 증명하지는 못하였고요. 그리고 재발적인 측면에 있어서 피부 재발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그렇지만 항바이러스제 약물에 대한 내성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드물지만 약물 내성에 대한 보고가 있고 신생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시클로버에 대한 내성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 약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에 있어서 치료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서 전문가가 판단하여서 이제 내성으로 판단될 때는 다른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신생아 시절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보균자로 남아 있을 그런 확률 또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후 성인이 되어서 또다시 출산의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보균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균이 잠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문제이지만 치료한 이후에 재발을 한다든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추후에 이제 발달의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간 추적 관찰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상의 부담은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과거 감염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제 이후 출산에 있어서는 초의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히 더 걱정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그 출산부터 아이의 치료까지 좀 장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센터라든지 많은 병원에서 고위험군 산모, 그러니까 이제 분만이 가까워진 산모가 성기 병변이 있거나 초의 감염에 의심되는 경우는 분만 전부터 신생아에 대한 조치를 미리 산부인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 고위험 무증상 신생아나 아니면 발병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과 선생님들과 함께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입원해 있는 기간부터 재활치료를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전반적인 발달 평가라든지 운동 기능을 평가하고 또한 이런 과정들이 어린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진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감염 자체가 이제 해결되더라도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발달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 진료가 필요한데 피부 감염만 있어 보이는 경우도 사실 검사를 해보면 이미 진행해서 뇌염이라든지 여러 장기의 침범을 동반하고 있는 파종 감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감염 같은 경우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생존한 어린이들에 있어서 신경학적인 후유증, 뇌성마비라든지 지적장애, 자폐, 시각상실, 뇌전증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일부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발장기 감염을 동반하고 있는 파종 감염 같은 경우도 사망률이 높고 생존한 신생아에 있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진료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원 중에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집중치료를 하면서 빠른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퇴원한 이후에도 발달이라든지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드문 질환은 맞습니다. 하지만 빠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사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정립된 치료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라든지 고위험군 무증상 신생아에 대한 조치는 사실 국내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신생아 감염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의 경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국내 발병률 조사 또한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출산율, 출생률 또한 높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감염 질환에 대한 시스템 보완 또한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의료는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 및 치료라든지 뭐 로봇 수술과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감염 질환에 대한 국내 현황이라든지 이제 보고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교육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단순 포진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신생아 단순 포진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한 달 뒤면요. 출산한대요.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고민이 지금 걱정이 너무너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여성이 HPV,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합니다. 네. 주변에서 말하기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실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산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신생아가 감염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신생아 시기에 치명적이거나 질환이 빨리 진행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균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으로도 지금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뭐 바이러스 약을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출산하시고 뭐 사막이라든지 병변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출산의 기쁨만을 더 누렸으면 하는 네네. 바람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 남성이요, 좀 피곤한 날이거나 일적으로 과로한 날이라면 입술 주변에 반드시 물집이 올라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여자친구 말로는 결혼 후에 임신을 준비해야 되니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도 하자, 이렇게 권유까지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단순 포진,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아빠와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걸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대답은 신생아 경우에는 대부분의 감염이 출생 중에 산도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라서 어머니들이 죄책감 느끼시거나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말라는 이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신생아 감염이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만약에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뽀뽀하거나 안아주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안고 싶다, 아이와 뽀뽀하고 싶다면은 꼭 치료를 해야겠군요. 네. 하지만 치료해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재발이 몇 %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반복적으로 재발이 됩니다. 예방할 수도 있나요? 항바이러스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좀 바이러스 전파가 줄긴 하지만 완전히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100일 된 아이를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20대 시절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 이분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임신했을 때 그리고 출산 직후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다행히 아이가 너무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신생아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신생아 시기는 지났는데 영유아 시기에도 발현을 하는 건지 너무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좀 용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신생아 시기와 비교하자면 생후 2, 3개월 영아 시기나 그 이후 시기에는 질병 위험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감염되었던 것 때문에 현재 상황을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아이에게 전염되지 않았다니까 참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분이 20대 시절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뭐 성기 감염일 텐데 재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수개월이 되었다면 어머니 재발 상황과 아기가 아픈 상황은 직접 연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때그때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신생아 감염 질환 중에서도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이제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 없이 모든 신생아 하나하나는 소중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제 우리나라의 큰 자산들이고 미래입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 신생아 감염증은 문제가 되는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하거나 치료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더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출산은 한 세상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의 세상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지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이의 건강은요, 부모의 건강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건강한 아이의 출산은 나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소아청소년과의 김동섭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